네, 저희 이승현 회계사님은 현재 진진세무회계 에서 대표 회계사님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 책을 내셨었죠. 부동산 절세 완전 정보. 이게 이제 최근에 그 개정판인 거죠. 그쵸. 그 개정판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실 것 같아요. 세법은 네, 매년 개정판을 내야 네. 돼서 전 그래서 좀 당분간 좀 안 쓰려고요. 예. 네, 좀,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이 꼬마 빌딩을 취득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금 문제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 사실 이 꼬마 빌딩이라는 게 결국은 상가 건물, 그러니까 업무용 건물의 그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구분 상가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적용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뤄볼 텐데요. 우선 상가를 취득하실 때, 그리고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이 세 단계에 따라서 내는 세금들의 종류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별도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뭐 물론 이제 주택수가 뭐 두 채, 세 채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임대 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등록을 안 했을 때 과태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미미하고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가가치세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아셔야 되고, 또 이제 취득을 하실 때는 주택이랑 이제 상가는 취득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취득세는 주택처럼 뭐 이렇게 12%까지 이렇게 중과세되는 그런 규정은,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취득세는 4%에 뭐 기타 세금들을 합치면 4.6%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예외적인 사례들이 뭐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경우라든지 뭐 1, 2층 상가, 3층 주택 이런 것도 꼬마 빌딩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또 법인으로 취득하실 때는 이제 과밀 억제 권역 내의 부동산은 중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득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셔야 되고요. 또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부분이 사실 상가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잘 모르셔서 사고가 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지 사는 단계부터 이게 맞아요. 어그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또 돈이 많이 세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보유 단계에서는 뭐 재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을 벌었을 때 그런 소득세 문제, 그리고 임대료를 받을 때도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그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가가치세 문제, 그리고 팔 때는 양도세를 내거나 아니면 법인이 팔게 되면은 또 법인세를 내죠. 이렇게 네,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취직세. 네, 먼저 취득세부터 살 때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 상가는 일단 취득세가 개인이 취득할 때 그리고 법인이 취득할 때 마찬가지인데 4.6%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시 수장님이 한 5% 정도는 취득세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네, 뭐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뭐 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내가 사는 거에 한 5% 정도는 그런 비용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가 올 근생이면, 네, 근린생활 시설이면은 4.6% 계산하면 되겠지만, 네, 네, 이렇게 겸용으로 주택이랑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주택과 상가는 취득세율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계산 사례를 보여드리면, 취득가액이 10억 원인데 요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그 쪼개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는 네, 게 네, 따로 나와요. 개별 네,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게 예를 들어 2억 원이다. 이 네, 개별 단독주택인 가격에는 주택 부분 토지와 건물 부분 가격이 합산된 금액이에요. 네, 네, 그래서 2억 원이 주택 가격이고, 상가는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공시지가를 따로 계산을 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은 5천이고 네, 토지가 2억 5천이다. 네, 그러면은 주택을 이렇게 비율로 쪼개는 거죠. 그렇죠. 전체 10억 원 중에 요 네, 합산이 5억 원이니까 음, 5억 중에 2억이 주택, 5분의 2. 네, 5분의 네, 2. 그리고 나머지가 상가. 네, 네. 이렇게 계산된 취득가액을 이제 취득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아, 그럼 상가는 이제 4%고 뭐 그렇죠.
부대비용까지 하면 4.6%가 되는 거고,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이 1%는 이제 무주택자의 네. 경우에 그런 거고요. 내가 뭐 2주택이나 3주택자다 그러면은 8%, 12%까지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새 매물로 나오는 꼬마 빌딩들은 네. 올 근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매수자들이. 중간에 주택 있으면 취득세 중과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이렇게 1%가 아니라 이걸 사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12%가 되는 거예요. 기본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섞여 있는 거는 아무래도 어. 꺼려하는 거죠. 주택 규제 때문에 싫어서 이 영역으로 왔는데 또 네. 마주치면 싫잖아요. 여기 주택이 또 있어. 그럼 또 있어. 그걸 사게 되면 주택 어. 부분 때문에 내가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비과세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올 근생을 선호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겸용주택은 이렇게 과세가 될 텐데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네네. 실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네. 지금은 겸용주택인데 네네.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이거를 매수자가 요청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나 네. 주택 부분 있으면 싫다. 나 취득세 네네네. 중과세되고 문제 생기니까 네네. 다 근생으로 바꿔줘. 뭐 용도 변경인가요? 그렇죠. 잔금 네네. 전에 너가 주택 네네. 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줘. 어.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취득세도 잔금 기준이니까 그렇죠. 잔금 전에만 이게 근생으로 바뀌면 네네. 취득세가 이제 12%가 아니라 4%로 떨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주택세도 안 들어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매도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네네. 나 계약금 중도금까지 낼 테니까 잔금 네네. 전에 미리 네가 용도를 변경해서 나한테 명의를 넘겨라.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예를 들어 주택이 네네. 6억이고 상가가 4억이라고 치면 네. 취득세가 이대로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가 사게 되면 네. 주택 부분이 7,200만 원 나오잖아요. 네네. 뭐 이거에 부과되는 것까지 하면 뭐 13.4%까지 그렇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8,800만 원, 10억짜리 사는데 8,800만 원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근생으로 바꿔서 내가 사게 되면 네네. 4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네. 벌써 딱 봐도 한 4,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데 네. 매도자가 바꿔줄까요?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근생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이게 주차장법 같은 것들이 좀 네. 복잡해요. 그래서 네. 뭐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게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근생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걸 잘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네. 요거 한 채인 거야. 매도자가. 아. 그러면 이거 나 상가 겸용주택이면 네네. 내가 이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팔았을 때 비과세 세금 안 내니까 파는 거예요, 지금. 주택 부분만.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세법은 겸용주택은 네.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조금이라도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80%까지 최대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 파는 건데, 그렇죠. 아니 매수자가 상가로 바꿔가지고 팔아달래. 네. 그럼 나 이거 비과세 어떻게 되는 거야? 네네네.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그 실무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이제 유권 해석이나 이런 그 세법 해석에 네. 다 이제 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 유권 해석을 보면 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네네네. 원칙적으로는 양도의 현재를 기준으로 한대요. 양도의 현재는 잔금일이죠. 네. 네. 근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 전에 네네네.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근생으로 네네네. 바꿔달라는 거죠. 네네. 그때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당연히 주택이었는데 그렇죠. 잔금 전에 지금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더라도 양도세에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자도 좋고 매수자도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윈윈이고 거래가 잘 이루어질 텐데 네네네. 이게 잘 안 돼요. 또 뭐가 있는 거네요. 네. 이 매도자분들은 네. 보통은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렇죠. 또 건물이니까. 네, 70대, 네. 80대 이런 분들이 네. 이런 걸 아무리 들이밀어도 난 난 그런 거 모르겠어. 그냥 난 안전하게 할 거야. 이거 문제 생기면은 당신 당신이 책임질 책임질 거야? 거예요. 이러면서 잘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약간 매도자가 젊으면은 오히려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네. 제가 가서 얘기를 해도 네. 예. 안 팔아 그냥.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매도자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은 매수할 네네네. 때 이런 취득세 부담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꼭 여기 있는 문서 번호를 여러분들이 그 좀 별도로 이게 저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상가나 이런 것들 취득할 때 네.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네네네. 뭔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10명 중에 1명 걸리는 거에 내가 걸리면은 이거는 내 인생에 굉장히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 나가실 수 있도록 알아두셔야 될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보시면 이게 예전에 분당에 있는 무지개 마을이라고 네네네. 여기에 지하 상가가 있어요. 이제 아파트 네네네. 상가인데 이 지하에 네네네. 대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낙찰이 2007년 7월에 됐는데 네. 전용 면적이 거의 300평. 와, 전용만. 전용이 엄청 큰 거죠. 네네. 감정가 10억, 네. 낙찰가 3억 5천. 3억 5천? 요 시절에는 네네. 이런 목욕탕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에. 네네. 네, 근데 진짜 30% 미만의 낙찰되는 사례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 이 3억 5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취득세를 3억 5천에 4.6%인 1,600만 원을 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고 나서 이 사람이 채 1년이 안 돼서 팔았어요. 네. 근데 얼마에 팔았냐? 3억 5천에 산 걸 4억에 팔았어요. 네. 뭐 크게 이득은 안 났는데 단기 매매니까. 네네. 자, 이렇게 4억에 팔았는데 이걸 네. 매수한 사람이 4억에 사고 취득세를 내러 구청에 갔더니 네네네. 구청에서 취득세를 1억 6백만 원 내라는 거예요. 1억 6백. 네. 4억짜리 샀는데 아니, 1년 전에는 1,600이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 왜 그런가를 봤더니 네. 이 물건의 시세는 4억인데 네. 우리가 재산세나 이런 거에 매기는 그렇죠.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23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액도 높았지만 시가 표준액은 더 높았어. 저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네. 내가 실제 4억에 샀더라도 시가 표준액이 23억이면 네. 23억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걸로 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왜 낙찰받을 때는 네. 1600이었냐? 네. 우리가 법령에 의한 경매나 공매의 그렇죠. 경우에는 그 낙찰 가격을 무조건 그 취득세 과표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그렇죠. 이건 일반 매매잖아요. 네. 일반 매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경매했을 때하고 일반 매매했을 때하고 다를 수가 있다. 이게 지방 상가가 이런 게 많아요. 지방 상가 원도심에 있던 상가들이 거기가 옛날에 상권이 좋을 때는 그렇죠. 가격이 막 올라가고 시가 표준액도 올라갔다가 옆에 신도심이 생기면서 그렇죠. 싹 망했어요. 그런데 시가 표준은 그대로. 그렇죠. 매가는 훅 떨어졌는데 시가 표준액은 천천히 내려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5억인 줄 알고 취득세 5억 원어치만 준비해가지고 매수했는데 갑자기 취득세를 2배 이상 내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금이 다 꼬이잖아요. 이게 내려갈 때 아까 천천히 내려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갑니까? 올라갈 때도 조금 천천히 올라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빨리 올라가죠. 그쵸. 무슨 뭐 기준금리 오르면 대출금리는 빨리 오르는데 떨어지면은 천천히 내려가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내려가는 건 정말 천천히 내려가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래서 특히 지방에 있는 그런 구도심 상가를 사실 때는 반드시 시가 표준액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일반 매매의 경우에. 네. 근데 요거를 네네.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빠져나가는 방법. 예, 어떻게요? 법인으로 사시면 돼요. 왜요? 네. 법인 장부에 의해서 네네네. 확인되는 금액은 네네네. 그 금액으로 취득세 과표를 삼아요. 일단 일반 매매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법인이 사면은 4억 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 거고, 네네. 개인이 사면 23억 기준으로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제 법인의 장부에 의해서 확인되니까 좀 뭔가 믿어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야, 이래서 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또 법인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네네. 이건 정말 신박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좀 주의하실 점을 꼬마피팅 살 때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보면 네. 요새 이제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유흥업소들이 많이 망합니다. 네, 그렇죠. 유흥업소들이
공실이 많이 나고 막 네. 소송도 하고 임차인이 네. 나 시설비 많이 들었는데 뭐 그냥 못 나간다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집주 그 건물주들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네네. 싸우다 그냥 이참에 팔자라고 내놓는 매물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런 걸 사실 때 좀 주의하실 게 네네. 이런 유흥업소들은 네. 취득세가 중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네네. 고급 오락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고급 오락장. 네, 네네. 도박장이나 그렇죠. 이런 뭐 유흥주점 네네네. 그리고 특수 목욕장 특수 목욕장은 뭐예요? 뭐 모르겠어요. 무슨 사우나 같은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좀 유흥이니까 네네네. 담세력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가 돈을 많이 버니까 아. 그리고 또 이게 뭐 권장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네, 많이 네. 물립니다. 좀 약간 중과하겠다 이런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박장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은 취득세가 13.4%가 나와요. 아, 거의 그냥 최고세요. 네. 나오는 거네요. 근데 이 기준이 네. 내가 사서 이거를 나 이거 안 할 거야 더 이상.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바로 그 바꾸면은 상관없어요. 네네네. 네, 그걸 샀더라도 내가 30일 이내에 바꾸면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못 바꾸거나 예, 아니면 예. 안 바꾸면은 네. 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데요. 음. 기준이 공용 면적 포함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네.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 뭐 이런 네. 기준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기준들을 잘 모르시다가 네.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네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출연해 주셨는데 이승현 회계사님 소감을 한번 듣고 오늘 시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네. 뭐 올 때마다 너무 분위기도 좋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제네시스 방님이 이렇게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유튜브를 못하는 이유가 그 뭐냐라고 했는데 꾸준히 할 자신이 네.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이 꾸준히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히 존경스러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 많이 이제 네. 제니스 방님한테 사실 조언도 많이 듣고 네네네.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조만간에 또 하시지 않을까 있습니다. 네네. 예. 다 소감은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늘 들어와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다음에 또 빠른 시간 내에 나머지 강의 잘 네네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있는 내용으로 미처 못한 3분의 한 절반 정도 가량을 그리고 플러스 현장 Q&A 해가지고 제가 좀 한번 준비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링크 제가 조금 부족하게 드린 거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고 본 영상은 계속 올라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복습하셔야 되고요. 특히 2부를 들으시기 전에 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영상 특히 내가 좀 상가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은 최소 2번 이상은 좀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추석 연휴 끝나고 이렇게 바로 했는데 와주셔서 많이들 감사하고요. 회계사님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네.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네,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빠이빠이.